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품목분류 첫 시간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품목분류라는 과목이 조금 어렵고 외울 것도 많고 하지만 일단은 기본 수업 시간에는 이제 좀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호의 용어와 이제 주규정을 살펴볼 거니까요. 너무 이제 부담 갖지 마시고 이제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번 보실 때 너무 자세하게 보고 막 다 외우고 넘어가야지 이러다 보면은 이거 책을 한 번밖에 못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남은 수험 기간이 각자 다 다르시겠지만 어, 지금 이 부분을 보실 때는 이제 호의 용어를 처음 볼 때 다 외우려고 하지는 마세요. 처음에는 이제 류 위주로 97류까지 있는 류의 각 류에 어떤 물품들이 분류되는지 정도만 확인하시는 것도 아마 좀 빠듯하실 거고요. 그거를 다 보고 나시면은 이제 각 류에서 좀 중요한 호들이 있습니다. 그런 호들 위주로 이제 몇 가지만 좀 이제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시험에서도 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좀 더 많고요. 그 대부분 이제 주규정에 대한 설명들 좀 물어보는 문제들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간혹가다 이제 4단위 호까지 물어보는 경우들이 이제 있죠. 근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4단위 호를 전부 다 외운다는 것은 전부 다 외우기 위해는 학습 범위가 너무 넓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보시면서 이제 여력이 있는 한 4단위 호를 추가적으로 이제 암기하는 형태로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첫 시간 이제 HS에 대한 기본 협약 내용부터 좀 간단하게 볼게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무거운 내용은 없고요. 좀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HS 협약은 이제 뭐 구성이나 목적, 분류 체계 같은 것들이 있는데 구성 목적은 그냥 간단하게 보시고 특히 목적 부분들은 이제 국가 간의 교역 통계를 낸다 또는 이제 국가 간의 상품 통일성을 이룬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그냥 상식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는 이제 분류 체계는 이제 저희가 앞으로 봐야 되는 HS 코드에 대한 분류 체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보시는 게 이제 부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류라는 게 있고, 그다음 호가 있어요. 그다음 절이 있고 소호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생소한데요. 자, 부라는 것은 저희 이제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눠지는 것들 간혹 이제 책이나 뭐 연극이나 이런 거 보시면 나오죠. 그래서 그 큰 챕터를 나눈 것을 바로 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대부분 이제 산업 단위로 구분이 됩니다. 뭐 기계 설비류 또는 플라스틱 중화체류 또는 앞에 이제 살아있는 동물, 동식물류 이런 것들이 이제 부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산업군별로 분류가 되고 부는 이제 저희가 HS 코드 10자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따로 숫자가 부여가 된 것은 아니에요. 그냥 편의상 이것을 나눠 놓은 것이기 때문에 참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1부, 2부, 3부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그냥 이렇게 크게 크게 구분을 해놨구나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부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다음 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류부터는 조금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왜냐면은 어떤 물품들이 이제 1류부터 97류까지 좀 세분화돼서 나눠져 있는 것들이기도 하고 앞에 나와 있는 이제 01, 뭐 02다. 저희 OT 시간에 한번 했었죠. 01, 02다 그러면은 맨 앞에 있는 숫자 두 자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류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산지 결정 기준 할 때에도 세번 변경 기준 따를 때는 어떤 류 단위 변경, 호 단위 변경, 소호 단위 변경 이런 변경 기준들을 각각 또 가지고 있죠. 이때 변경 기준의 류 변경 기준 앞에 두 자리가 바로 이 류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물품별로 또는 이제 좀 더 이제 아까 산업 단위로 나눴던 게 좀 더 상세하게 나눠져 있는 게 류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97개 류 중에서 77류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96개 류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류 같은 경우도 이제 부처럼 그 명칭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류의 명칭도 이 분류의 이제 편의상 그 표제를 붙여놓은 것뿐이지 호의 용어처럼 법적 구속력을 갖고 분류해야 되는 절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류의 용어도 그냥 간단하게만 그냥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류에는 어떤 물품, 2류에는 어떤 물품 이런 것들 쭉 넘겨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호라는 부분이 이제 앞에 네 자리가 이제 호라는 얘기인데, 자, 호의 용어 요거부터는 이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죠. 자, 구속력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아마 종종 등장할 텐데, 자, 구속력 갖고 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 기준에 따라서 분류해야 돼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부의 용어라든지 류의 용어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이 기준에 따라서 분류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편의상 분류를 해놓은 명칭들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고 구속력 자체가 없는데, 자, 호의 용어부터는 그 구속력이 발동이 됩니다. 이제 뒤에 배우는 통칙에서 이제 호의 용어를 기초로 분류를 해라라는 분류 원칙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구속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호의 용어는 그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간혹 이제 부류, 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될 때는 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냐 없냐라는 문제도 이제 간혹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류보다는 좀 더 세분화된 분류 기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0102 같은 경우에는 01에는 산동물이 분류가 되고, 0102에는 이제 소가 분류가 되죠. 살아있는 소. 그래서 살아있는 동물 전체가 분류가 되는 게 1류였다면은 1류에서 02호에는 그 동물들 중에서 소만 분류가 된다. 조금 더 세분화가 된 개념이죠. 그다음 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류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절은 류에 들어있는 건데, 지금 보시는 이 류 네 자리를 쭉 열거를 하다가 중간에 요거는 1절, 자 여기는 2절, 이런 식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류에 있진 않지만 간혹 이제 그 류에 분류되는 물품이 1번부터 뭐 10번 호까지는 1차 제품들이 분류가 된다. 또는 11번부터 뭐 15번까지는 2차 제품들이 분류가 된다라면은 그 분류의 편의상 이것들을 절을 나눠 놓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편의상 나눈 것이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부류 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분류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은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어서 모든 류에 다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소호 부분은, 소호는 이제 이 뒤에 뭐 추가적인 더 번호 두 자리가 더 붙어서 총 6자리의 숫자를 소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소호도 이제 소호 분류 기준을 따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호에 대한 주규정이 있는 호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호보다는 조금 더 상세한 부분들인데,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소호 부분은 저희 이제 시험과는 조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개념 정도만 이제 좀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를 세분화한 번호 체계로 6개의 번호로 구성된다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뒤에 숫자 4자리를 더 붙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총 10자리의 HS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HS 코드 보시고요. 저희가 이제 호를 보통 이제 외우는데, 요즘 이제 다니는 버스들, 이제 4자리 단위 버스들 많죠. 그래서 가끔씩 이제 이거 공부하다 보면은 지나가는 버스들이 호 번호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길 가면서 저 번호는 호의 용어가 뭐더라, 이렇게 길 가면서 학습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대부분 이제 거래하는 상품들에 대해서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집에 보시면 집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종류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들의 HS 코드 4자리 호를 붙여놓는 것도 굉장히 좀 참신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물품부터 번호화 시키는 작업들을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호 몇 가지들이 이제 외워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로 이제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도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HS의 분류 기준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자, 주규정은 각 부나 호 또는 소호에 서술이 되어 있으며 각각에 해당하는 구역의 분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각 부나 류 그리고 호에 이 주가 있어서 주규정에 따라서 그 부 또는 그 류, 그 호 전체에 대한 물품 분류 기준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칙에서는 이제 호의 용어와 이 주규정에 따라서 물품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주규정은 이제 각 호별로 또는 류나 부별로 있는 것들을 각 챕터에서 이제 보시도록 할게요. 자, 다음 통칙은 이제 HS 분류를 위한 대분류 원칙인데, 저희가 이제 이 호별로 학습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학습을 하는 게 이제 통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HS 구성에 대한 부분들 보고 바로 이제 통칙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할 텐데, 통칙이라는 부분을 사실 제일 먼저 잘 알아두지 않으면 뒤에 있는 호의 분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대원칙에서 벗어나면은 그 분류 자체가 틀려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분류 기준이니만큼 통칙에 대한 부분들은 꼭 잘 암기를 해두시고 이해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밖의 분류 기준에서는 이제 상품의 원료, 산업, 재질, 용도, 가공도, 기능, 자 이런 것들은 사실 부에 이미 다 녹아 있어요. 부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산업 기준별로 이제 분류가 된다라고 했는데 부나 또는 이제 류까지 적용이 돼서 각 산업이나 여기 말씀드렸던 그 밖의 분류 기준들은 거기에 분류가 돼서 이미 다 제품 분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이제 참고 삼아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HS 분류를 위한 부속 자료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분쟁의 해결 보시면 분쟁, HS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호의 용어대로 분류를 한다라면은 이제 호의 용어, 그 명칭을 해석할 때 좀 애매한 것들이 있다면은 이제 이 호가 맞냐 아니면 기타 호가 맞냐 막 이런 식으로 따질 수도 있고 또는 주규정을 해석할 때 있어서 이것은 이 물품의 일부에만 적용되도록 해석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전체에 적용되도록 해석해야 된다든지 그 기준을 좀 다르게 국가별로 제시를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HS 코드로 수출 신고를 했는데 상대국에서는 수입 신고를 할 때 다른 HS 코드를 쓰는 경우들이 간혹 발생하죠. 저희가 이제 앞에 HS 코드 6자리는 이제 국가 공통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뒤에 4자리는 국가별로 이제 우리나라가 4자리를 쓰긴 하지만 다른 나라는 3자리, 2자리 뭐 이것들 국가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뒤에 4자리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지만 앞에 6자리는 동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것은 그 기준을 동일하게 해석했을 때는 그렇게 나오겠지만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들에는 이 앞에 6자리도 실무상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HS 코드 6자리를 가지고 너네 나라가 맞냐 우리나라가 맞냐 이런 식의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툼이 생겼을 때에는 이제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도록 그냥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HS 위원회라든지 WCO 분쟁 해결 기구라든지 이런 쪽에 이 의견들을 제시를 함으로써 자, 너네 전문 기관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도 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판결을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권고 의견만 제시를 해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할 때에는 당사자 간에 그냥 다투면서 막 하다가 우리끼리 싸워선 답 안 나올 것 같다. 쟤네한테 물어보자 해서 위원회라든지 또는 분쟁 해결 기구에 이제 이 사안을 주면서 자, 우리는 너네가 주는 권고 의견대로 따라갈게. 우리 상호 합의했어. 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그 권고 의견이 구속력을 좀 발휘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당사국 간에 해결하는 것이 원칙인데 당사국 간의 사전 합의를 통해서 분쟁위원회라든지 HS위원회라든지 WCO 분쟁해결기구에서 그 이사회의 권고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합의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분쟁 해결이 이제 이런 방법들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참조 삼아서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쟁이 이런 식으로 해결되는구나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부터 보시는 내용이 품목 분류 이제 통칙 부분이에요. 통칙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죠. 첫 시간이지만 이제 조금 집중을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자, 첫 번째 통칙 1번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통칙은 총 6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통칙도 순차적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통칙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이 있고 4번이 있고 자, 5번, 6번 있는데 자, 딱 잘라서 4번까지 여기는 이제 순차적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물품을 분류할 때 대분류 원칙은 통칙 1에 따라서 분류해라 라고 내용이 다뤄져 있어요. 자, 그렇지만 1번에 따라서 분류할 수 없는 다음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통칙 2에서 나와 있고 그럼에도 분류할 수 없는 경우 통칙 3에 따른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4번은 가장 유사한 물품에 분류한다라는 좀 최종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통칙 4를 먼저 적용해서 가장 유사한 물품에 분류해야지라고 하는 기준이 적용될 수가 없는 거죠. 다 앞서서 대부분 이제 분류가 되는 것이고 통칙 4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저희가 산업이 계속 발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이제 핸드폰만 있고 컴퓨터가 있고 했을 때 각각의 분류 번호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융합된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야, 이거는 컴퓨터야, 핸드폰이야 라는 질문이 생기죠. 자, 그럴 때 이제 가장 유사한 부분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기타의 통칙들이 적용될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품들이 개발됐을 때 갑작스럽게 그 제품을 뭐 분류하다 보니 통칙 원칙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보니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그러면 이제 기타의 분류 기준도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산업 발달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게 통칙 4번이고 자, 이게 최종이면 통칙 5번과 6번은 이제 무엇인가라는 부분이 이제 좀 의문이 드실 텐데 통칙 5번 같은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기 포장은 저희 이제 품목 분류에 있는 이 용기 포장 기준을 이제 다른 법이나 이제 다른 과목에서도 많이 차용을 해서 쓰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용기 포장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전체 물품에 대해서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독립적인 통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 통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통칙은 소호 분류에 대한 기준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앞 단위는 이제 전부 다 호를 결정하는 방법이었다면 우선적으로 일단 호를 결정을 하되 그 호를 분류하면 소호도 또 분류를 해야겠죠. 소호 분류 기준은 이제 소호 단위에서만 분류를 하라라는 내용이고 앞서서 있는 내용들은 소호 분류할 때는 마찬가지로 준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 게 물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서 소호를 먼저 분류하고 호를 나중에 분류한다라는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일단은 류, 호 순서로 먼저 분류를 해놓고 그 위에 하위 단계인 소호 분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칙 6번은 그래서 일반적인 통칙과 조금 별개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호 분류의 원칙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후순이긴 하지만 어디에 후순인지는 이제 모르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통칙 1번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전체적인 통칙에 대한 개념이었고요. 자, 통칙 1번 보시면 호, 주, 분류 최우선의 원칙이라고 해서 호와 주를 우선적으로 분류해라 라고 하고 있죠. 자, 첫 번째 보시는 게 호의 용어. 자, 두 번째가 주규정. 자, 보시면 이제 통칙 1에서 다루는 게 호, 주, 분류 최우선 원칙이다 보니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호의 용어라는 게 이 내용 때문에 그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부나 류를 따로 이제 언급하지 않고 호의 용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호에서만 이런 구속력을 가진다라는 점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부나 류, 절의 표제 부분들은 이 부분들은 이제 그 상품의 범주를 이제 간소화시켜서 조금 편의상 그 부제를 달아놓은 것뿐이지 오로지 참조의 목적으로 사용할 뿐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부와 류, 절의 표제 부분들은 단순히 참조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점 잘 체크해 두시고요. 그래서 호의 용어와 관련된 부나 류의 주에 따른 결정은 이제 그 통칙 1에 따른 분류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제 페이지 내용 보시면 이제 예시로 제 0101호에 살아있는 말. 자, 0101호. 01류에는 이제 살아있는 동물이 분류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예를 들 때는 02에 소가 분류된다라고 했었는데 01에 가면은 여기에는 살아있는 말이 분류가 됩니다. 살아있는 말이 0101호에 분류된다라는 이 내용은 호의 용어예요. 살아있는 말은 0101호. 그래서 살아있는 말을 다른 호에 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명백하게 이 호의 용어로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은 0101호에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주규정은 이제 어떤 것이냐? 주규정은 저희 1류의 주규정을 가보다 보면은 1류의 주규정에선 산동물이란 그 종의 어린 종을 포함한다라는 주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규정에 따라서 살아있는 말의 어린 종이 뭐죠? 망아지가 어린 종이죠. 그래서 망아지도 역시 0101호에 같이 포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규정은 호의 용어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어떤 보조적인 보충 내용들을 더 추가적으로 규정해 놓은 내용들이 바로 주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의 용어만으로 이제 부족한 경우에는 주규정을 참고하게 되는데 이 주규정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호 말고 다른 호에도 분류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호의 용어가 아예 없고 이제 주규정도 따로 분류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은 통치기를 따로 적용할 수가 있는 게 없죠. 그런 게 보면은 이제 분해가 되어 있다든지 아직 미완성된 제품 같은 경우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호의 용어에선 다루고 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 좀 예외적인 건 이제 통칙 2에서 또 다루고 있고요. 또한 이제 이러한 물품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또는 가공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통칙 1에서 분류할 수 없다면 통칙 2나 3을 이제 후순위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통칙 1에 대한 내용은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아무래도 원칙이다 보니까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없는데 이제 예외적인 조항들로 가면은 이제 조금씩 복잡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통칙 2번을 보실 텐데요. 통칙 2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통칙 2번은 이제 불완전하거나 미완성된 물품에 대한 것, 그리고 혼합물 또는 복합물에 대한 것,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보시면은 이제 불완전 미완성 물품, 불완전하거나 미완성 물품. 이것은 이제 제품으로 이제 만들다 보면은 제품으로 완전히 완성되어 있는 게 아닌데 아직 제품화되어지진 않지만 불완전하거나 미완성되어 있는 상태로도 거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불완전하거나 미완성된 상태의 제품은 어떻게 어디로 분류할 거냐라는 기준이 이제 바로 통칙 2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요것과 비슷하게 미조립되거나 분해된 물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분류를 할 거냐라는 내용들을 이제 통칙 2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보시면 이제 불완전하거나 미완성된 물품이다라는 건 완전한 제품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원칙적으로는 그 제품이 분류되는 곳에 분류가 될 수가 없어요. 없는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제품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본질적 특성. 자, 예를 들면 완전히 제품으로 만들어진 건 아닌데 그 제품으로서 가져야 되는 특징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이걸 완전히 특성 자체가 다 발현이 되어 있는 건데 그 제품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것은 본질적 특성만 있다면 그 제품으로 그냥 분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통칙 2가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품으로서의 본질적 특성이 무엇이냐는 당연히 이제 제품마다 틀리겠죠. 뭐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에 대한 촬영 기능이 이제 본질적 특성이 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그 저장 기능도 이제 같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은 각 제품별로 개별적인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뭐 램프 같은 조명 기구는 당연히 이제 램프의 기능, 불을 밝히는 기능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뭐 정보 처리 기계 같은 컴퓨터나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그 연산 작용이나 그 밖에 입력 출력 기능이 가능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본질적인 특성 부분들은 제품별로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이 통칙에서는 이 본질적 특성이 무엇이냐까지는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의는 이제 각 제품별로 이제 수입하는 사람이 분류하면서 찾아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불완전 미완성 물품이 본질적 특성을 갖고 있다면 완성품과 동일한 호의 분류가 된다 정도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미조립 분해 물품. 자, 미조립 분해 물품이 들어오는 이유는 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애초에 분해가 되어 있어야만 그 제품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제품이 너무 크거나 하기 때문에 운송상의 편의 목적으로 분해가 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예를 들어 드렸던 애초에 분해가 되어 있는 부품들 이제 뭐가 있냐? 저희 이제 흔히 완구 보시면 이제 프라모델 같은 것들 있죠. 근데 프라모델이 일체형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그 제품이 있을 수도 있지만 분해가 돼 있어서 이것을 설명서를 보고 조립하는 그 제품도 있죠.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조립된 상태가 상품이 아니죠. 미조립된 상태가 이제 완성된 상품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미조립 분해 쪽에는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미조립 분해 상태가 이제 완전히 이제 그냥 제품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미조립 분해라는 건 애초에 조립해서 판매하는 유통되는 상품인데 다른 사유에 의해서 미조립되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경우에서 한정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애초에 상품성 자체가 미조립된 상태에 있다면 그 자체가 그냥 분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완구 쪽에서 보면은 어떤 조립식 완구 같은 것들이 따로 분류가 되는 류가 있어요. 그래서 류는 이제 물론 완구로 특화가 되어 있지만 소호나 그 밑에 하위 번호단에 가면은 그 조립 상품이 분류되는 곳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호에 따라서 분류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통칙 2가 아닌 통칙 1에 따른 분류겠죠. 호의 용어에 따라서 완구로 분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제외를 하고, 자, 두 번째 말씀드렸던 운송상의 목적이라든지 뭐 설비 같은 것들 보면은 너무 이제 설비 단위를 연결해 놓다 보면 굉장히 큰 설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단위 설비별로 분해를 해서 포장을 하고 국내에서 다시 조립을 해서 유통을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자,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이 분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품 자체는 미조립 상태로 들어왔어요. 자, 그럴 때는 조립만 하면 이제 완성되겠죠. 당연히 여기서도 제품의 본질적 특성이 있어야 되고요. 뭐 미조립 분해 상품인데 굉장히 핵심 부품이 없는 채로 미조립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조립을 해도 미완성된 제품이죠. 따라서 미완성된 제품인데 그 핵심 부품이 없다면 본질적 특성도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미조립 분해 상품으로서 이제 완성품과 똑같은 세 번의 분류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조립된 상태가 다 완제품이 바로 된다라고 한다면 제품과 동일한 곳에 이제 분류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립의 복잡성 자체는 이제 고려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고, 조립하는 행위 이외에 구성 요소가 더 이상의 작업을 거칠 필요가 없어야 된다. 결국은 이 조립 작업은 이제 추가적인 어떤 가공 행위가 있는 것들은 인정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이제 통칙 2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통칙 2가 내용 중에 이제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저희 1부부터 6부까지 물품에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부부터 6부까지는 대부분 1차 생산품들이 이제 분류가 되는 곳인데요. 그쪽에서는 애초에 이제 불완전 미완성이라는 개념과 미조립 분해라는 개념이 성립이 안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육가공품이다라고 한다면 육가공품이 그냥 고기인데 그거를 뭐 구워 먹는다라고 해서 애초에 이제 생고기로 제시된 게 미완성품이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기가 애초에 이제 서륙으로 도륙되어서 이제 유통이 되는 건데 그걸 미조립 분해 상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1부부터 6부까지는 제품의 특성 때문에 이 통칙 2가에 대한 내용을 따로 적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불완전 미완성품 같은 경우에 저희 뭐 예를 들면 코르크 마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코르크 마개가 분류되는 그 호에 미완성 코르크가 분류되는 또 류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호에 이제 그 미완성 코르크가 분류가 되는데, 호에서 미완성 코르크를 두고 있다라는 것은 호의 용어에 따라서 미완성 코르크는 그쪽으로 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류는 통칙 2에 따른 분류가 아니고 통칙 1에 따른 분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불완성 미완성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호의 용어나 어떤 주규정에 따라서 이 부분을 따로 규정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통칙 2에 따른 분류가 아니고 통칙 1에 따른 분류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호의 용어나 주규정에 따라서 분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이 통칙 2가에 해당하는 내용의 분류는 이제 통칙 2가에 따른 분류지만, 호의 용어나 주규정에 따른 분류가 있었다면, 선행되었다면 그것은 이 내용에 비단 해당된다 하더라도 통칙 1에 따른 분류다라고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통칙 2가 내용까지 보셨고요. 자, 여기까지 잘 보셨죠? 중요한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 이제 통칙 2나에 대한 부분들 할 텐데요. 통칙 2가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렸던 이제 불완전 미완성 미조립 분해 물품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다뤘다면은, 이제는 좀 복합물, 혼합물에 대한 내용들도 좀 다뤄봐야겠죠. 저희 여러분들이 드시는 이제 식품들 보면은 단일 식품들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섞어서 만들어 놓은 제품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뭐 플라스틱 제품들이라고 하더라도 플라스틱 중합체가 한 개의 플라스틱 중합체가 아닌 둘 이상의 중합체랑 합쳐져서 새로운 물질들이 구성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분류를 어떤 물질의 호로 분류할 거냐라는 부분도 이제 굉장히 애매모호하겠죠. 통칙 1에 따라서 그렇게 섞인 제품이 분류되는 곳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면 되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모두 다 호의 용어에서 다루기는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규정되지 않은 것들을 분류하는 방법들이 통칙 2나에도 나오고 통칙 3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보셨던 내용들 HS 협약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가볍게 읽어보시고 통칙 1과 통칙 2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다시 한번 잘 학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